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개혁이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독일과 스위스를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손에는 종교개혁, 분열된 유럽이라는 책의 발췌문이 들려 있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각 나라의 역사 또 문화를 뒤흔들었던 그런 핵심적인 순간들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일단 1530년 이후 독일 상황부터 시작해서 북유럽, 스캔디나비아, 그리고 프랑스, 네덜란드, 또 동유럽까지 이 프로테스탄트 사상이 각기 다른 어떤 토양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또 때로는 얼마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단순히 연대기 나열이 아니라 그렇죠. 뭐 연대기 나열보다는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나 결정적인 인물들 그리고 때로는 뭐랄까 역사의 흐름을 확 바꿔버린 그런 스캔들까지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어떻게 또 정치적인 야심이나 권력 다툼과 얽히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는지 그 복잡하고 또 생생한 이야기를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1530년대 독일 상황부터 시작해 볼까요? 루터의 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세력이 계속 터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뷰르텐베르크라든지 아니면 작센공국 같은 주요 영토들이 루터교를 받아들이면서 정치적인 무게감이 상당히 커졌어요. 특히 그 작센공국의 변화가 좀 주목할 만한데요. 원래는 카톨릭을 고수하던 지역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통치자 하인리히가 루터교 신자였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하인리히의 아들 모리츠는 이후 독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인물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모리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세력이 막 커져가던 와중에 이 프로테스탄트 진영에 큰 타격을 준 스캔들이 터졌다고요? 그 헤센의 필리프 영주 이야기죠. 네, 맞아요. 필리프. 중혼, 그러니까 비가미 문제였죠. 네, 필리프는 그 슈말칼덴 동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는데 뭐 아내와의 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매하다가 마르가르테 폰 데어 잘레라는 젊은 여성과 두 번째 결혼을 원했습니다. 아, 개인적인 문제였군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든 정당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부처, 그리고 루터, 멜라니톤에게까지 자문을 구했는데 놀랍게도 네, 동의를 얻어냅니다. 아니, 루터가 중혼을 승인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정치적인 이유였을까요? 뭐 비판가들은 당연히 정치적인 계산을 의심했죠. 필리프의 지지를 잃을까 봐 그랬다는 건데요. 네네. 근데 자료를 보면 루터는 필리프의 어떤 정치적 지지보다는 그의 영혼 구원 문제,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없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목회적인 해결책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아, 목회적인 관점에서. 네, 구약의 족장들 예를 들면서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였던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죠. 비밀 결혼이 결국 털로 나면서 카톨릭 진영에게는 뭐 이거 봐라, 공격할 빌미를 제대로 준 셈이 됐겠네요. 정확합니다. 루터의 그 이단 사상이 결국 도덕적 타락을 가져온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스캔들이 황제 카르 5세에게 필리프를 압박할 아주 강력한 카드를 쥐어줬다는 점입니다. 아, 황제에게요? 네. 왜냐면 중혼은 당시 제국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거든요. 아, 사형이요? 네. 그러니까 필리프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결국 프로테스탄트 동맹, 그 슈말칼덴 동맹이 힘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거죠. 야, 개인적인 문제가 정말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군요. 결국 황제 카를 5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프로테스탄트 세력을 이제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하겠네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작센의 모리치가 또 등장하죠. 네, 맞습니다. 카를 5세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을 좀 분열시키려고 했고 그 야심만난한 젊은 루터교도 모리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루터교도인데 황제 편을 들어요? 그렇죠. 선제후 지위와 영토를 약속받았거든요. 그래서 모리츠는 황제를 도와서 동맹을 공격했고 이게 결정적인 배신이 되어서 슈말칼덴 전쟁 1540년 47년에서 프로테스탄트 동맹이 그만 참패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 전쟁 와중에 루터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요? 1540년 2월에. 네, 전쟁이 발발하기 한 5개월 전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진영에는 정말 큰 충격이었고 상징적으로도 큰 공백이 생겼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어요. 승리한 카를 5세가 루터의 무덤을 파헤쳐서 불태우라는 그런 광신적인 카톨릭 교도들의 요구를 받았는데 네네. 나는 죽은 자와 다투지 않는다. 이러면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오, 뭔가 좀 의미심장한데요? 네, 이게 단순한 승자의 여유라기보다는 뭐랄까 이미 퍼져나간 사상은 물리적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다. 이런 현실 인식이 좀 담겨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군사적으로는 이겼지만 프로테스탄트 신앙 자체를 뿌리 뽑지는 못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나온 게 아우크스부르크 잠정협정인가요? 일종의 타협안 같은 거였죠? 네, 1548년에 나온 건데요. 트리엔트 공의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적용될 종교 규정이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카톨릭 쪽이었지만 성직자 결혼이라든지 평신도에게 포도주를 주는 것 같은 일부 루터교 관행은 허용을 했어요. 아, 약간의 양보는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직 믿음이라는 프로테스탄트의 핵심 교리를 좀 모호하게 처리하면서 결국 프로테스탄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황제가 이걸 강제로 밀어붙이려 했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았군요. 근데 이때 또다시 작센의 모리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이번에는 황제를 배신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말 변신의 귀재죠. 모리치는 이제 황제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는 걸 원치 않았고 또 이전에 배신했던 것 때문에 잃었던 그 프로테스탄트 제후들 사이에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 이번에 또 다른 계산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왕과 비밀 동맹을 맺고 1552년에 갑자기 황제를 공격합니다. 완전히 허를 찔린 카를 5세는 인스부르크에서 겨우 도망쳤고요. 전세는 완전히 극적으로 역전됩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데요, 이 반전은. 그럼 이 결과로 독일의 종교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르 5세는 사실상 독일 문제에서 손을 떼게 되고요. 그의 동생인 페르디난트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페르디난트는 형보다는 훨씬 프로테스탄트에게 관용적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결국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해가 체결됩니다. 핵심 원칙은 잘 아시는 영주의 종교가 영지의 종교, 쿠유스 레지오, 에우스 렐리지오였죠. 네네. 각 지역 통치자가 카톨릭과 루터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그걸 따르거나 아니면 재산을 정리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권리를 갖는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갖는 의미는 뭘까요? 이게 완전한 종교의 자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한 국가 안에서 두 개의 신앙, 즉 카톨릭과 루터교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 거의 첫 사례였으니까요. 이걸로 약 60년 정도 독일에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60년이면 꽤 긴 시간이네요. 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어요. 오직 카톨릭과 루터교만 인정하고 당시 막 성장하고 있던 칼뱅주의, 즉 개혁파나 제세례파 같은 다른 신앙은 완전히 배제했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문제였군요. 네, 이게 결국 17세기의 30년 전쟁이라는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북쪽으로 가볼까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입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개혁을 받아들였나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개혁은 대체로 위로부터의 개혁 성격이 좀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왕권 강화라든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의 독립 같은 정치적인 동기가 크게 작용했죠. 아, 정치적인 이유가 컸군요. 네. 덴마크 같은 경우는 내전을 거쳐서 즉위한 크리스천 3세가 1536년에 아예 루터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카톨릭 주교들을 투옥시키고 교회 재산을 몰수해버립니다. 와, 상당히 강압적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루터의 동료였던 요하네스 부게나겐 같은 사람을 초빙해서 루터교 국가교회를 조직하게 하죠. 그럼 덴마크의 영향 아래 있던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는 좀 비슷한 과정을 거쳤겠나요? 네, 노르웨이는 덴마크 왕령으로 루터교가 도입됐지만 대중적인 지지를 얻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아이슬란드는 좀 더 극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북부의 카톨릭 주교였던 욘 아라손이라는 사람이 정말 무슨 바이킹 전사처럼 무력 저항을 벌이다가 결국 처형당합니다. 그 이후에 루터교가 확산되었죠. 호, 바이킹 전사 같은 주교라니? 흥미롭네요. 스웨덴은 좀 달랐다고요? 네, 스웨덴은 덴마크로부터의 독립투쟁이랑 종교개혁이 좀 맞물려서 진행됐습니다. 구스타부스 바사왕 자신이 루터교 신자였고 또 올라프 페테르손 형제 같은 아주 뛰어난 개혁가들이 활동했어요. 아, 올라프 페테르손 유명하죠? 네, 특히 이 올라프 페테르손은 성경 번역,
찬송가 제작, 예배 개혁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문 폐지 같은 사법 개혁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스웨덴 사회 전반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리고 1544년에는 루터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되죠. 스웨덴은 좀 더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네요. 핀란드도 당시에 스웨덴의 일부였으니까 영향을 받았겠고요. 맞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미카엘 아그리콜라라는 인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분은 핀란드 문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아, 문학의 아버지? 네, 핀란드어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또 핀란드어로 된 종교 서적들을 펴내면서 핀란드어의 발전과 루터교 확산에 정말 크게 기여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스칸디나비아 사례들은 확실히 성경 번역이 각 나라의 언어 발전이나 민족 정체성 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자, 다시 독일로 잠깐만 돌아와서요. 루터교 말로 다른 프로테스탄트 흐름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16세기 후반으로 가면 칼뱅주의, 즉 개혁파 신앙도 독일 내에서 꽤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특히 그 라이ን란트 팔츠 지역이 중요한 거점이었죠. 팔츠 지역이요? 네, 선제후였던 프리드리 3세가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의 신앙 논쟁을 아주 깊이 연구한 끝에 개혁파 신앙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아, 군주가 직접 연구를 해서요? 네, 그 결과물이 바로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63입니다.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프리드리 3세가 초빙한 젊은 신학자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공동으로 저술한 건데요. 이 요리문답이 아주 명료하면서도 따뜻한 신학적인 내용 때문에 큰 호응을 얻었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특히 그 첫 번째 문답 있잖아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랑 그 답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깊은 울림을 줬죠. 아,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은 독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나 다른 여러 나라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우구스부르크 화인은 개혁파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들의 성장이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었겠군요. 그렇죠. 결국 30년 전쟁의 또 다른 불씨가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위구노라고 불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즉 위구노들은 초기부터 왕실의 강력한 박해에 직면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네. 하지만 1550년대부터 칼뱅의 제네바에서 훈련받은 목사들이 대거 방스로 파송되고 또 부르봉 가문이나 콜리니 제독 같은 유력 귀족들이 위구노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좀 바뀝니다. 아, 귀족들이 가세를 했군요. 네, 이 귀족들의 보호 아래 위구노 공동체가 아주 빠르게 성장해서요. 1560년대 초반에는 프랑스 전역에 2,000개가 넘는 교회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와, 2,000개요? 대단한데요? 그럼 귀족들이 가세하면서 종교 문제가 이제 정치적인 세력 다툼으로 번져갔겠네요. 이것이 결국 그 프랑스 종교전쟁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왕권이 좀 약화된 틈을 타서 강경 카톨릭 세력인 기즈 가문하고 위구노를 지지하는 부르봉 가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됩니다. 기즈 가문 대 부르봉 가문. 네. 그러다가 1562년에 바시라는 곳에서 기즈 공작이 예배 중이던 위구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걸 계기로 이후 약 40년간 프랑스는 정말 끔찍한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40년이라요? 아, 이 전쟁 과정에서 가장 참혹했던 사건으로 성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1572년이죠. 이게 꼽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위구노 지도자였던 콜리니 제독의 영향력을 두려워했던 섭정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기즈 가문과 공모해서 콜리니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요. 그러자 아예 파리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위구노들을 학살해버린 사건입니다. 헉, 암살 실패가 대량 학살로 이어졌군요. 네. 이 학살이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으로 번져나가서 추정치지만 약 2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정말 끔찍했죠. 이 사건은 유럽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당연히 전쟁을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풍력 속에서 위그노 진영에서는 어떤 저항권 사상 같은 것이 발전했다고요? 필리프 뒤플렛이 모르네라는 인물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모르네.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모르네가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에 큰 충격을 받고 폭군에 대한 자유의 옹호라는 책을 썼습니다.
폭군에 대한 자유의 옹호. 네, 여기서 그는 왕의 권력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신의 법과 국가의 법 아래에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만약에 왕이 폭군이 되어서 법을 짓밟는다면 백성을 대표하는 하위 권력자들, 예를 들어 귀족이나 의회 같은 존재들이 저항하고 심지어는 왕을 폐위시킬 수도 있다. 이런 당시로서는 정말 급진적인 주장을 펼쳤죠. 폐위까지요? 네, 왕은 백성을 위해 임명되었지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의 말은 당시 왕권 신수설에 그냥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중요한 사상적인 전환이네요. 그럼 이 길고 잔혹했던 전쟁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위구너 지도자였던 앙리드 나바르가 왕위에 오르면서 극적인 변화가 찾아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위구노였던 앙리드 나바르가 앙리 4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위구노가 왕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카톨릭 세력의 반발이 엄청 거셌습니다. 프랑스 통일을 위해서 그는 결국 1593년에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아, 개종을 했군요. 위구노들은 실망했겠는데요? 네, 많은 위그노들이 실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프랑스 내전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었군요. 그래도 카톨릭으로 개종했지만 옛 동지였던 위구노들을 잊지는 않았다고요. 바로 낭트 칙령, 1598년이죠. 그렇습니다. 앙리츠 생활미기 낭트 칙령을 통해서 위그노들에게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상당한 수준의 종교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공직에도 진출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 안전을 위해서 요새 도시까지 내어주었죠. 요새 도시까지요? 네, 이건 유럽 역사상 처음으로 한 국가 안에서 두 개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아주 획기적인 조치였습니다. 와, 신념과 현실 정치 사이에 어려운 타협이었지만 결국 프랑스의 평화를 가져온 중요한 결정이었네요. 자, 이번에는 네덜란드로 가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상황은 또 어떻게 달랐을까요? 16세기 네덜란드는 상업과 제조업이 아주 발달한 부유한 지역이었는데요. 문제는 스페인의 필리프 2세라는 아주 강력한 카톨릭 군주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아, 스페인 지배하에 있었군요. 네, 초기에는 루터교 영향도 좀 있었지만 점차 칼뱅주의, 즉 개혁파가 특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기드브레 같은 인물이 쓴 벨직 신앙고백서 1561년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토대가 되었고요. 벨직 신앙고백서. 네. 하지만 필리프 2세가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았겠네요. 당연하죠. 필리프 2세는 이 이단의 성장을 용납하지 않았고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 알바 공작이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아주 잔혹한 탄압을 시작합니다. 알바 공작이요? 네, 이 알바 공작의 피해 평유에는 정말 악명이 높았는데 수천 명을 처형했고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어요. 이런 끔찍한 폭압 속에서 저항운동을 이끈 인물이 바로 침묵공 빌럼, 오라녜공 빌럼입니다. 아, 빌롬공. 네덜란드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죠. 그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카톨릭 신자였는데 이 스페인의 폭정에 맞서서 네덜란드의 자유 회복을 위해 투쟁하면서 1573년에 개혁파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아, 투쟁 과정에서 개종을 했군요. 네. 그의 리더십 아래서 종교적 자유를 위한 투쟁하고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투쟁이 하나로 합쳐졌고요. 그러면서 개혁파 신앙은 네덜란드 애국주의의 거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이 투쟁 과정에서 네덜란드가 남북으로 분열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페인에 맞선 아주 오랜 투쟁 끝에 북부 7개 주는 사실상 독립을 쟁취해서 네덜란드 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개혁파 중심이 되고요. 반면에 남부 지역은 스페인형 카톨릭 지역으로 남게 되죠. 지금의 벨기에가 된 지역입니다. 아, 그래서 네덜란드와 벨기에로 나뉜 거군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격렬한 종교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덜란드 공화국이 놀라운 수준의 종교적 관용을 베풀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정말 놀라운 부분이죠. 여기에는 그 빌럼공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우리가 카톨릭에게 박해받았듯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 자신들의 경험에서 배운 거군요. 그렇죠. 그 결과 네덜란드 공화국에서는 카톨릭 교도들도 제한적이나마 권리를 누렸고 특히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1577년에 유럽 최초로 공식적인 예배의 자유를 인정받았습니다. 와, 제세례파까지요? 네.
그래서 유럽 전역의 종교 난민들이 네덜란드로 막 몰려들면서 오히려 네덜란드는 국제적인 관용의 중심지이자 경제적, 문화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져서 결국 1609년 스페인과의 휴전으로 사실상 독립을 이루는군요. 박해 속에서 오히려 관용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점 정말 인상 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유럽 상황을 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보헤미아, 헝가리, 폴란드 같은 곳은 서유럽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요? 네, 동유럽에서는 초기에는 프로테스탄트 사상이 꽤 성공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보헤미아 같은 경우는 야누스의 유산 위에 개혁파 신앙이 수용되었고요. 헝가리에서는 루터교와 개혁파가 모두 상당한 세력을 얻었죠. 폴란드에서는 귀족층을 중심으로 칼뱅주의가 확산되기도 했고요. 오, 초기에는 성공적이었군요. 네, 특히 헝가리의 1557년 토르다 국회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측의 자유를 인정한 유럽 최초의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서유럽만큼 프로테스탄티즘이 뿌리내리지는 못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민족적인 갈등, 예를 들어 헝가리 내에서 독일계는 루터파, 마자르계는 개혁파를 선호하는 이런 갈등이 있었고요. 아, 민족 문제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내부의 분열도 심각했습니다. 루터파 대 개혁파, 심지어 반삼일체론까지 등장하면서 힘이 분산됐죠. 또 카톨릭 세력이 예수회를 중심으로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반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했고요. 반종교개혁.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유럽 국가들처럼 어떤 강력한 중앙 권력이나 통일된 리더십이 좀 부재했던 경우가 많아서 외부 압력이나 내부 분열에 좀 취약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만 봐도 관용적이었던 왕 다음에는 예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프로테스탄트 세력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죠. 그렇군요. 각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또 민족적인 상황에 따라서 종교개혁의 양상이 정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불길이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가면서 각기 다른 드라마를 만들어낸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독일의 그 복잡한 타협 과정부터 시작해서 스칸디나비아의 국가주도 개혁, 프랑스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또 낭트 칙령, 네덜란드의 독립과 관용 정신, 그리고 동유럽의 엇갈린 운명까지 정말 방대한 이야기였네요. 맞습니다. 이 격동의 시대는 단순히 종교 교리의 변화, 이걸 넘어서 현대 유럽 국가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정치 체제, 그리고 개인의 양심과 국가 권력의 관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른웨이의 저항권 사상이라든지 네덜란드의 그 관용 실험 같은 것들은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은 탐험에 동참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성공과 실패가 단순히 신학적 우월성이나 군사력 이런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 것 같아요. 정치 지도자의 역할, 귀족 세력의 지지 여부, 또 민중의 호응, 외부 세력과의 관계, 심지어는 우연한 사건이나 스캔들까지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는 질문인데요. 여러분께서는 특정 지역에서 이 프로테스탄티즘이 최종적으로 번성하거나 혹은 쇠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단 하나의 요인을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다음 저희와의 만남을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